월세만 좀 줄어도 한숨이 덜 나올 텐데. 이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요즘 상담 현장에 가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집값이고 그 다음이 월세예요. 나는 연금도 많지 않은데 월세가 제일 부담돼요. 이 나이에 이사를 또 어떻게 가요? 이렇게 말문을 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2026년은 조금 다릅니다. 주거급여 기준이 바뀌고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되고 월세 부담을 직접 줄여주는 구조가 새로 짜여집니다. 그동안 나랑은 상관없을 거야 하고 넘겼던 분들한테 이번엔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변화들이 꽤 많습니다. 문제는 설명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기준임대료가 오른다. 소득인 정액이 조정된다. 신혼부부형, 고령자형, 국민임대, 영구임대. 이 말을 보면 머리가 자동으로 다칩니다. 아이고, 이건 젊은 사람이나 알아보는 거지. 대부분 여기서 포기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월세를 5만 10만 원이라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집으로 옮길 기회가 있고, 65세 이상에게 먼저 기회가 돌아오는 주택도 있습니다. 그걸 모른 채로 그냥 월세를 계속 내버리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려운 말 싹 걷어내고 시니어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기준대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나는 가능해요? 지금 신청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 세 가지 흐름으로 아주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특히 올해는 2025년이 한 달 남았죠. 2026년 제도가 거의 확정 시점에 와 있어서 내년 초에 바로 신청하거나 조건이 맞는 분은 월세 부담을 2025년보다 더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 자격되는데도 그냥 넘기는 일. 이제 이런 일 없도록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잡아 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아, 나는 이 방향으로 바로 신청하면 되겠네. 우리 부모님은 이 제도가 맞겠구나. 이렇게 정확한 길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노인 주거급여 공공임대월세 지원 이 세 가지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고 결국 내 월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월세가 버거울까요? 그리고 2026년엔 뭐가 달라질까요? 아니, 월세가 왜 이렇게 자꾸 올라요? 이 말을 요즘 정말 자주 듣습니다. 상담을 하면 연금 이야기보다 먼저 나오는 게 집 이야기예요. 먹고 사는 건 그냥저냥인데 월세만 줄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숨 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주거 흐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첫째,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워지면서 전세살이 하시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옮기는 경우가 많죠. 월세 세입자가 늘어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올리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둘째, 집주인도 대출이자가 올라간 시기를 겪었습니다. 금리가 예전보다는 조금 내려왔다 해도 몇 년 전보다 여전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자 부담을 월세로 메우려는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이자가 몇만 원 늘면 월세도 보통 3만 내지 5만 원씩 따라 오르곤 합니다. 셋째,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와 같이 사는 어르신이 많았지만 지금은 70대, 80대도 원룸 빌라다 세대에 혼자 사는 비율이 크게 늘었어요. 문제는 이런 집들이 대개 오래된 건물이라 난방비, 관리비, 수리비는 따로 나가고 월세는 물가를 따라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월세 30만 원 넘어가면 숨이 턱 막혀요.
연금 받아도 집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예전엔 25만 원이던 방이 어느새 35만 원이 됐어요. 실제로 상담해 보면 월세 관리비 합쳐서 30만, 40만 원 나가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일수록 그 부담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손대는 부분이 바로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26년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거급여 소득기준 자체가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주거급여는 항상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 비율은 그대로지만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2025년보다 인상되면서 1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2025년 약 114만 8천 원에서 2026년 약 123만 800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숫자만 보면 복잡하지만 조금 넘어서 탈락했던 분들이 다시 문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게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공공임대주택과 고령자 맞춤형 주택이 계속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더 늘려서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에 살게 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있고, 최근에는 청년 오령자 양육가구를 위한 맞춤형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월세 자체가 싼 집과 월세를 나라에서 같이 내주는 제도를 둘 다 키우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2026년은 그냥 월세가 또 오른 해가 아니라 월세를 줄일 수 있는 제도를 한 번쯤 꼭 점검해야 하는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건 늘 똑같습니다. 그럼 나는 해당이 되나요? 내 월세는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단계부터는 주거급여 소득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기준임대료가 어떤 구조로 올라가는지, 공공임대행복주택 고령자주택이 어떤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숫자와 실제 사례로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내 월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2026년에 주거급여가 어떻게 바뀌길래 제 월세가 줄어든다는 건가요? 상담 오시면 거의 이 질문부터 꺼내십니다. 주거급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누가 받느냐 하는 소득 기준이 하나, 얼마까지 도와주느냐 하는 기준임대료가 하나, 이 두 가지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어르신들의 월세 부담이 달라지는 겁니다. 먼저 소득 기준부터 볼게요. 주거급여는 항상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비율은 그대로인데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숫자 자체가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2025년에도 중위소득이 올랐고 그걸 기준으로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2026년에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올해는 소득이 아주 조금 넘어서 떨어졌던 분들 있죠. 나 1, 2만 원 차이로 탈락했대요. 이런 분들 중 일부는 내년 기준으로는 문턱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기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라도 내년에는 기준 이하로 잡히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실제 상담에서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작년엔 탈락 통보를 받고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신 분이 올해 다시 계산해 보니 기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왜 된대요? 이렇게 놀라세요. 사실은 내가 바뀐 게 아니라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도 이 흐름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기준임 대료입니다. 이 말이 참 딱딱하죠.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이 동네, 이 가족 구성이라면 월세를 최대 얼마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나라가 정해놓은 상한선입니다. 이 기준임 대료도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물가와 임대료 수준을 반영해서 조금씩 손을 봐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이 동네 1인 가구는 월세 25만 원까지 지원 상한이었다고 해볼게요. 내가 월세 30만 원을 내고 있으면 상한선이 25만 원이니까 그 안에서만 지원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기준임 대료가 올라서 상한이 28만 원이나 29만 원이 되면 내 월세가 상한선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가 조금 더 유리해지죠.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변화가 같이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소득 기준이 올라가면서 수급 대상이 조금 넓어지고 기준임 대료가 올라가면서 도와줄 수 있는 월세 상한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로 신청해 볼 만한 해가 되는 거예요. 실제 어르신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70대 초반에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올해 기준으로는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다고 해서 주거급여가 안 나왔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평생 안 되는 줄 알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기준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기준선이 올라가면서 이 어르신 소득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게다가 사시는 지역 기준임 대료도 올라가면서 월세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한 달에 5만 원이라도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5만 원이 뭐가 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 생활을 들여다보면 5만 원이면 한 달 내내 과일을 조금씩 더 드실 수 있고 병원 진료 한 번을 덜 미루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에겐 월 5만 10만 원 차이가 심리적인 여유까지 같이 만들어줍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2026년 주거급여는 기존 제도를 완전히 갈아엎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 대상자 문턱을 조금 낮추고 월세 상한을 조금 올리는 방식으로 현실에 맞게 손을 보는 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2026년에 한 번은 다시 계산을 해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 안 됐어도 내년 기준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혼자 사는 경우, 부부가 사는 경우 월세가 30만 원, 40만 원일 때 실제로 얼마 정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지 사례를 가지고 풀어드릴게요. 내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같이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내 소득 재산 진짜 어떻게 보는지 알아볼까요? 여기서부터가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나는 연금이 이 정도인데 이걸로 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집은 하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던데요? 상담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잡고 갈게요. 나라에서 주거급여를 볼 때는 첫째, 한 달에 얼마나 벌고 있는지, 둘째, 지배금, 보증금 같은 재산을 합치면 소득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는 거예요. 이걸 묶어서 부르는 말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바꾸면 정부가 볼 때 이 집은 한 달에 이만큼 버는 집이다
하고 정해놓은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인 정액은 두 줄로 만들어져요. 첫 번째 줄은 눈에 보이는 소득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알바비, 가계 수입, 월급 같은 거예요. 나는 국민연금 85만 원, 기초연금 32만 원 받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합칩니다. 두 번째 줄이 재산입니다. 집, 전세 보증금, 예금 적금, 자동차 같은 것들이죠. 나는 소득은 별로 없는데 집 때문에 안 된다던데요? 이 말 정말 많이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재산이라고 해서 다 소득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집이나 전세 보증금처럼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은 지역 종류에 따라 일정 부분을 빼고 계산해요. 예금도 어느 정도까지는 생활비라고 보고 완화해서 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도 현실에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소득은 적은데 오래된 집 한 채 때문에 탈락했다더라. 예금이 조금 있어서 그게 소득으로 잡혀서 넘었다더라.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2026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소득인정액 기준 자체가 올라갔다는 점 때문입니다. 숫자로 한 번만 짚고 지나갈게요. 2025년에는 1인 가구 기준이 월 114만 8,166원이었어요. 2026년에는 이게 123만 834원으로 올라갑니다. 2인 가구도 188만 7,676원에서 201만 5,660원으로 올라가요. 숫자는 금방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026년에는 작년에 조금 넘어서 떨어졌던 집들이 다시 기준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생겼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혼자 사시는 70대 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국민연금 85만 원, 기초연금 32만 원, 합치면 한 달에 117만 원 정도였어요. 예금이 300만 원쯤 있어서 이걸 소득으로 조금 나눠 넣고 계산하다 보니 2025년 기준으로는 소득인 정액이 114만 8,166원을 아주 조금 넘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겨우 몇천 원 넘어서 탈락했다더라. 이 말을 하시면서 속이 많이 상해 계셨어요. 그런데 2026년에는 주거급여에서 1인 가구 기준이 123만 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어르신 소득인 정액이 기준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다시 주민센터에 신청하셨고 심사 결과 월세 30만 원 중에서 한 달에 6만 7만 원 정도를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병원비는 조금 숨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기준도 같이 달라집니다. 둘이 살면 둘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보고 셋이 살면 셋을 같이 봐요. 그래서 배우자, 자녀와 함께 사는 집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액이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여기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 월급도 다 포함돼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이 살고 있고 주민등록도 한 세대로 묶여 있는 가족이라면 그 소득을 같이 보는 게 기본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전혀 다른 곳에서 살고 있고 주민등록도 따로 돼 있고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보통은 그 자녀 소득을 같은 가구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이 부분은 주소, 실제 동거 여부, 부양 관계를 지자체에서 한 번 더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 집은 좀 복잡하다 싶으시면 주민센터에 가서 내 상황을 기준으로 가구원부터 다시 잡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제 누가 대상이냐를 대략 보셨으니까
그럼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냐가 궁금하시죠? 주거급여는 그냥 1인 가구는 얼마, 2인 가구는 얼마 이렇게 정액으로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내는 월세랑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 임대료 중에서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 외곽 쪽에 사는 1인 가구 C 어르신은 월세로 35만 원을 내고 계셨어요. C 어르신이 사는 지역 1인 가구 기준 임대료가 예를 들어 32만 원이라고 하면 실제 월세가 35만 원이라도 32만 원까지 내는 집이라고 보고 계산합니다. 그 중에서 이 어르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주거급여로 보태주는 구조예요. 반대로 지방 소도시에 사는 D 어르신은 월세가 22만 원이고 그 지역의 기준 임대료가 25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이럴 때는 22만 원이 기준 임대료보다 적으니까 실제 월세 22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계산합니다. 기준 임대료가 더 높다고 해서 무조건 그만큼 돈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똑같이 1인 가구라고 해도 어디에 사는지, 월세를 얼마 내는지, 집에 몇 명이 같이 사는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전부 다릅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2026년은 소득 인정액 기준이 올라가고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기준도 같이 올라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집은 조금 넘어서 안 된다더라 하시고 아예 포기했던 분들도 이번만큼은 한 번쯤 문을 다시 두드려 보실 만한 해예요. 여기까지가 누가 대상인지 기준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그럼 실제로 내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신청 과정과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릴까? 나는 대상인지 얼마쯤 줄어드는지 한 번은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 이 마음 가지고 다음 단계로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세를 줄이는 또 다른 길, 공공임대, 고령자 임대주택으로 옮기는 방법. 월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르신들이 마지막에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냥 월세 싼 집으로 옮기는 방법은 없나요? 나도 임대 아파트 들어갈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기회가 꽤 많습니다. 주거급여가 지금 사는 집에 월세를 도와주는 제도라면 공공임대주택은 애초에 월세가 싸게 정해진 집으로 옮겨가는 방법이에요. 공공임대라고 하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 공공임대, 그리고 65세 이상을 위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유형까지 있습니다. 이 모두가 시세보다 훨씬 낮은 월세로 제공됩니다. 어르신 입장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째, 월세가 기본적으로 저렴하다. 둘째, 65세 이상 무주택 소득 재산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실제 상담에서 만난 70대 박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민간 빌라에서 월세 40만 원을 내던 분이었어요. 겨울엔 찬바람이 너무 들어서 힘든데 이사 갈 돈이 없어서 버티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그 지역에 65세 이상을 위한 고령자 매입임대가 새로 나왔습니다. LH가 미리 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어르신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는 집이죠. 보증금은 적게, 월세는 근처 시세의 절반 안팎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마다 달라요. 절반은 정확한 기준이 아니라 사례에서 자주 보이는 수준입니다. 주민센터 도움을 받아 신청하셨고 여러 달 기다린 끝에 입주 대상자가 되셨어요.
그 결과 월세는 40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이 줄었고 주거급여까지 받으면서 실제 부담은 더 낮아졌습니다. 병원 갈 때도 마음이 덜 조여요. 어르신이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공공임대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은 가장 안정적인 형태예요. 시세의 절반 이하, 보통 30 내지 50% 수준으로 살 수 있어서 소득이 낮은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오래 거주하기 좋은 구조입니다. 실제로 월세 걱정이 거의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본적인 임대료가 낮다 보니 매달 고정 지출을 줄여주는 장점이 아주 큽니다. 그 다음이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이건 시세의 약 60 내지 80% 수준으로 책정돼요. 영구임대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일반 월세보다는 훨씬 저렴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부부 가구나 소득이 있는 시니어분들이 많이 신청하는 유형이에요. 자녀 방문이나 생활 편의성을 고려하면 국민임대가 더 맞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행복주택의 고령자 유형을 볼까요? 행복주택은 원래 청년 신혼부부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엔 어르신용 공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징은 아주 간단해요. 위치가 좋습니다. 교통 편하고 버스나 지하철이 가깝고 병원이나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는 곳에 많이 들어서요. 나이가 들수록 집세 싸게보다 생활 편하게가 더 중요해지잖아요. 바로 그 지점을 겨냥한 주택인 셈이죠. 또 하나는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이름 그대로 주거 돌봄을 기본 패키지로 담고 있어요. 집 안에는 안전바, 미끄럼 방지, 비상벨 같은 안전장치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입주자 전용 커뮤니티 공간이나 복지관, 그리고 의료기관과 연계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편하고 안전해야 마음이 놓인다는 어르신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형태예요. 마지막으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이건 이미 지어진 집을 LH가 사서 리모델링한 뒤 시니어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최근엔 낡은 집을 새로 손봐서 방욕실 난방까지 다 깔끔하게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실거주 만족도가 꽤 높아요. 새로 짓지 않아도 안정적인 물량을 빨리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집은 청년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아닙니다. 65세 이상, 무주택, 일정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한 유형이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물론 청약 경쟁률이 높은 단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졌다고 해서 영영 안 되는 게 아니고 청약을 넣지 않으면 기다릴 번호조차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임대 공급 비중을 2030년까지 더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태예요. 정확한 수치는 변동될 수 있지만 어르신 주거 지원을 늘리겠다는 방향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르신 공공임대 청약 한번 넣어 보셨어요? 10분 중 7분은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구임대, 고령자 매입임대, 고령자 복지주택처럼 처음부터 어르신을 주 대상으로 설계한 주택이 많습니다. 월세를 줄이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사는 집에서 주거급여로 월세 부담을 줄이는 것. 또 하나는 처음부터 월세가 싸게 정해진 공공임대, 고령자 임대주택으로 옮기는 것. 두 가지를 함께 보면 앞으로 1 내지 3년 안에 내 월세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신청 순서까지 아주 쉽게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나는 뭘 해야 할까?
주거급여임 대주택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순서.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마음속에 이런 말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 제도 바뀌는 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 나는 뭘 해야 하는 거죠? 이번 단계에서는 상담실에서 어르신들이 실제로 밟으시는 순서 그대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집에서 먼저 4가지만 적어 보세요. 복잡한 서류부터 찾지 마시고요. 집에서 조용히 앉아서 이 4가지만 종이에 적어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 소득이 얼마인지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알바비, 가계 수입, 배우자 연금까지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을 한번 써보세요. 국민연금 85만, 기초연금 32만, 남편 연금 40만 정도. 이렇게 대략만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에서 다시 해줍니다. 두 번째, 예금, 적금, 보험 같은 재산입니다. 통장 자체를 다 들고 갈 필요는 없고요. 예금이 한 500만 원 있다. 적금이 1000만 원 정도 있다. 이 정도만 메모해 두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집 형태입니다. 나는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월세라면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이렇게 적어 두시면 돼요. 네 번째, 월세가 나에게 얼마나 부담되는지입니다. 연금의 절반이 집세로 나간다. 약값하고 합치면 매달 마이너스다. 이렇게 솔직하게 한 줄 적어 보세요. 이건 제도와 상관없이 내 삶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라서 중요합니다. 이 4가지를 적고 나면 다음에 뭘 해야 할지가 훨씬 또렷해집니다. 2. 먼저 나는 주거급여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순서로 움직이십니다. 일단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주거급여부터 보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는 길게 보고 준비하자.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숫자예요. 이걸 집에서 혼자 계산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2가지 길을 쓰시면 됩니다. 하나는 폭지로 마이홈 모의 계산입니다. 폭지로와 마이홈 포털에서는 소득 재산 가구원 수를 간단히 넣어보면 주거급여 가능성을 대략 볼 수 있는 모의 계산자 가진단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나는 휴대폰 인터넷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2번째 방법으로 가시면 됩니다. 바로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한 번만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때 아까 적어둔 4가지 소득, 재산, 대략, 집 형태, 월세 금액을 종이에 적어서 같이 보여주시면 담당자가 소득인 정액이 기준 안쪽일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아까운 말이 하나 있어요. 작년에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도 안 되겠지요. 2026년은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서 주거급여 소득 기준도 같이 올라간 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금 넘어서 탈락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보는 게 의미가 있는 해예요. 3. 공공임대, 고령자 임대주택은 길게 보고 계속 두드리는 것. 다음으로 볼 건 공공임대주택, 특히 고령자 임대주택입니다. 이건 한번 넣었다고 바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솔직히 대부분은 여러 번 도전하고 기다려야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올해 한번 넣어보고 내년 내후년에도 기회가 나면 또 넣어본다. 공공임대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
시세의 약 30% 수준 임대료.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시세의 약 60 내지 80% 수준 임대료. 행복주택 통합 공공임대. 젊은 층,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함께 들어가는 주택. 교통이 편한 곳 위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옵니다. 고령자 매입임대, 고령자 복지주택. LH나 지자체가 집을 사거나 지어서 65세 이상 무주택 저소득 어르신에게 시세의 약 40% 수준 임대료로 빌려주는 유형입니다. 이 중에서 어르신께 특히 중요한 건 65세 이상 무주택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유형이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 방법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LH 청약센터 청약플러스 마이홈 포털에서 임대주택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주거복지센터에 가서 고령자 임대주택 신청을 도와달라고 상담 요청. 모든 주민센터가 공고 뜨면 먼저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유형이 있는지, 어디에 문의하면 되는지, 신청서를 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4. 이건 신세 지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된 제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자식들한테도 손 안 벌리려고 하는데 나라 돈 받는 것도 좀 미안하네요. 하지만 주거급여도 공공임대도 어르신을 위해 국가가 미리 만들어둔 제도입니다. 누군가에게 빚지는 돈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세월과 세금이 다시 돌아오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건 신세가 아니라 어르신이 살아오신 세월에 대한 조금 늦은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5. 오늘 이 정도만 마음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월세가 그럭저럭 낼만 해도 언제든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일을 줄이게 될 수도 있고, 배우자 연금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오늘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주거급여. 소득 재산 기준에 들어오면 지금 내 월세를 덜어주는 제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시세보다 훨씬 싼 월세로 오래 살 수 있는 집들. 고령자 임대주택,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따로 문을 열어둔 임대주택들. 지금이 바로 나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앞으로 몇 년 안에 옮겨갈 수 있는 집은 없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볼 때입니다. 주거급여와 임대주택은 어르신 혼자 모든 걸 떠안으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한 번쯤 나라에게도 내 노후 집 걱정 같이 좀 들어달라 말해 보셔도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이야기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월세 때문에 숨막히는 노후에서 제도를 잘 쓰면 숨 좀 돌릴 수 있는 노후로 바뀔 수 있다. 2026년부터는 주거급여 소득 기준도 올라가고 월세를 인정해주는 기준임대료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들, 조금 넘었다더라 한마디만 듣고 포기하셨던 분들이 다시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해가 바로 2026년입니다. 거기에 공공임대, 고령자 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앞으로 1 내지 3년 사이에 월세 자체를 확 줄일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민간 월세에서 주거급여를 더해서 버티다가 순서가 오면 공공임대로 옮겨가는 길. 이게 앞으로 어르신들께 열리는 새로운 코스예요. 중요한 건 제도가 아닙니다. 내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월세가 얼마인지 네 가지만 메모해서 주민센터 문을 한번 열어보시는 것. 그 한 걸음이 앞으로 10년, 20년 노후의 월세 부담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아, 나도 그냥 참고만 사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나라 제도에 기대봐도 되겠구나. 그게 바로 오늘 영상의 목적입니다. 월세를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르신의 삶과 마음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나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우면 주변에 월세 때문에 걱정 많으신 형님, 언니, 친구분들께 주거급여 한 번만 알아보자 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정보들이 어느 집에선가 이제는 숨 좀 쉬겠다는 말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는 그냥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구독, 좋아요와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